여러분, 사람의 집안이 무너지는 것은 가난 때문만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기와가 번듯하고 대문 앞에 하인들이 서 있고 창고마다 곡식이 쌓여 있어도 그 안에 탐욕이 들어앉으면 집은 조용히 썩어 들어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집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조선 중기 전라도와 한양을 오가며 삼배와 약재를 거래하던 이름난 상단이 있었습니다. 그 상단은 박씨 종가가 이끌고 있었고 이 집안은 두 대에 걸쳐 부를 쌓아 올린 고을의 큰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든든하던 종가도 안에서는 이미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을 이끄는 사람은 박노마님이라 불리는 예순의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은 뒤 직접 장부를 보고 객주를 관리하며 상단을 지켜낸 여인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박씨 종가가 아직 무너지지 않는 것은 대문이 튼튼해서가 아니라 박노마님의 기계가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박준서는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종가의 기둥이 되지 못했습니다. 겉모습은 번듯하고 말솜씨도 좋았으나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장사는 귀찮아했고 유생들 틈에 끼어 점잖은 척하는 것만 좋아했습니다. 무엇보다 허세가 심했고 가진 것보다 더 있어 보이려는 마음이 늘 앞섰습니다. 그의 아내이자 큰며느리인 조씨는 남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공손했고 예법도 흠잡을 데 없었지만 속으로는 종가의 안주인이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있는 한자씨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 박도연은 달랐습니다. 26의 젊은 나이였지만 새벽에 창고 문을 열고 밤에 장부를 덮을 때까지 종가 일을 자기 일처럼 배웠습니다. 물건값의 흐름을 기억했고 떠나는 상인들의 말굽 상태까지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박노마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이어갈 사람은 큰아들이 아니라 막내라는 것을. 문제는 그 막내 곁을 지킬 배필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박노마님은 단지 얌전하고 예쁜 며느리가 아니라 함께 집안을 지킬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셈을 알고 사람을 보고 위급한 때 중심을 잃지 않는 여인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노마님은 봄장이 서는 날 우연히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고을 서쪽 끝 몰락한 유생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글방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며 사는 윤선비가 있었는데 그의 딸이 바로 윤할인이었습니다. 할인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깨끗이 기운 무명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수수하게 틀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박노마님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장터 한켠에서 약재값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상인 둘 사이에 할인이 끼어들어 잘못 적힌 계산을 단번에 바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선피 한 근이 아니라 반 근이 2번 적혔습니다. 이대로면 3냥이 아니라 2냥 5푼입니다. 상인이 장부를 다시 펴보니 정말 그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 뒤 알아보니 할인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글과 산수를 배웠고 병든 어머니를 대신해 살림과 셈을 모두 맡아왔다고 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입이 가볍지 않으며 궁핍해도 기계를 잃지 않는다는 평도 들려왔습니다. 박노마님은 곧바로 결심했습니다. 윤할인을 둘째 며느리로 드리겠다고. 그 말이 나오자 가장 먼저 얼굴빛이 변한 사람은 큰며느리 조씨였습니다. 조씨는 이미 종가의 안채와 곡간, 종들의 충성까지 천천히 자기 손으로 옮겨오고 있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상단의 일을 함께할 며느리를 직접 골라 막내에게 붙이려 한다는 것은 장차 집안의 실권이 자신이 아니라 그 신참 며느리에게 갈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남편 준서는 아내의 분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조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번 마음먹으면 절대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무렵 종가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준서가 몰래 상단의 비단거래, 문서, 일부를 담보로 사채를 끌어다 썼던 것입니다. 기방에서 허세를 부리며 돈을 쓰고 허망한 투자 노름을 하다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결과였습니다. 박노마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혼례를 보름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는 장부와 거래 문서를 맞춰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고 끝내 전당포에서 종가인장이 찍힌 차용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문서에 적힌 액수는 상상을 넘었습니다. 잘못하면 봄 약재 거래권 전체가 넘어갈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노마님은 두 아들과 며느리를 모두 불렀습니다. 준서야, 네가 저당 잡힌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돈만이 아니다. 네 아비가 남긴 이름이고 종가 사람들의 밥줄이다. 준서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조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함께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박노마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혼례가 끝나면 큰방 식구는 별채로 나가라. 더는 상단 문서에 손대지 못할 것이다. 그 말에 조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별채로 밀려난다는 것은 사실상 권한을 잃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더구나 혼례 뒤 새며느리가 들어오면 안채와 살림, 장부의 중심은 모두 시어머니와 둘째 내외에게 넘어갈 터였습니다. 그날 밤 조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서는 겁이 많고 우유부단하니 마음대로 다루면 그만이었습니다. 막내는 아직 혼례도 치르지 않았고 새색시야 내쫓아버리면 끝이었습니다. 며칠 뒤 조씨는 남몰래 고을박 약장수를 찾아갔습니다. 몸이 서서히 굳어 호흡이 희미해지는 독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약장수는 은전과 금가락지 앞에서 끝내 입을 열었습니다. 죽은 듯 보이게 만들되 즉시 숨이 끊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약이 있다고. 조씨는 그것을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점쟁이 노파 하나를 매수해 혼례날 새신부 관상을 보고 제액이 끼었다는 소문을 퍼뜨릴 준비까지 했습니다. 드디어 혼례날이 왔습니다. 종가에는 새벽부터 상인들과 하객들이 모여들었고 사랑채와 안채에는 음식 냄새와 사람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둘째 도현과 하리는 정식으로 예를 올렸고 박노마님은 오랜만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며느리의 단정한 태도와 또렷한 눈빛을 보며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조씨는 그 미소를 보며 더욱 독해졌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조씨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너무 분주하셔서 기력이 상하셨을까 걱정입니다. 제가 직접 대추차를 다려왔습니다. 박노마님은 잠시 조씨를 보았지만 하객을 맞느라 지친 몸이기도 했고 사람들 앞에서 호의를 뿌리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는 차를 몇 모금 마셨습니다. 처음엔 별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등받이에 기대려던 몸이 비틀했고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조씨였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비명 같은 소리가 안채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고 박노마님은 이미 정신을 잃은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의원을 부르려는 소리가 나왔지만 조씨는 더 크게 울며 말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세요. 혼란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그때 미리 매수된 점쟁이 노파가 사람들 틈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들어온 새신부의 사주에 피살이 껴있구나. 혼례날 큰어른을 잡아먹는 화가 보인다 했더니 그 말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하리는 얼어붙었고 도연은 의원을 더 부르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조씨는 통곡하며 몸을 던졌고 큰아들 준서는 사람들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지금 어머님 몸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예를 갖춰야 합니다. 박노마님은 완전히 숨이 끊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차갑고 의식은 멀었지만 아주 희미한 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조씨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깊은 시각, 조씨는 남편 준서를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지금 끝내지 않으면 우리 다 끝이에요. 결국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박노마님을 뒤뜰에 오래된 폐우물로 옮기기로 합니다. 그 우물은 오래전 물이 말라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고 입구는 판자로 덮여 잡동사니를 쌓아둔 창고처럼 위장돼 있었습니다. 깊은 밤 둘은 하인 둘을 협박해 박노마님을 관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으로 몸을 감싼 채 우물 아래로 내려보냈습니다.
조 씨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홀레날 급사한 것이 되고 새 신부는 애군의 상징이 됩니다. 막내 부부를 집 밖으로 밀어내면 남은 것은 큰아들 내외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상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점쟁이 노파는 다시 나타나 혼례를 망친 애군이 새며느리에게서 시작됐다고 떠들었고 이미 충격에 휩싸인 집안 어른들 중 몇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리는 억울했지만 들어온 첫날 시어머니를 잃은 며느리라는 낙인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조 씨는 마침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이 집에 더 큰 화가 닥치기 전에 신부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도연은 격렬히 반대했으나 어머니의 장례까지 겹친 혼란 속에서 목소리는 힘을 잃었습니다. 하리는 결국 예복도 다 벗지 못한 몸으로 종가를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친정으로 향하던 하린의 발걸음이 종가 뒤편에서 멈췄습니다. 바람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고양이 울음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으니 낮고 끊어진 신음 같은 소리였습니다. 하리는 겁이 났지만 발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소리를 따라가니 뒤뜰 폐우물 쪽이었습니다. 판자를 치우자 차가운 공기가 훅 올라왔고 그 아래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미약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 하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마침 근처에서 장작을 패던 늙은 머슴 한 명을 불러 도움을 청했습니다. 둘은 밧줄과 등불을 가져와 우물 아래를 비췄습니다. 그곳에는 천에 감긴 채 쓰러져 있는 박노마님이 있었습니다. 하리는 밧줄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노마님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새파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둘은 가까스로 박노마님을 우물 밖으로 끌어올렸고 하리는 그를 업다시피 하여 친정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하리는 노마님의 손과 발을 비비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가슴을 덮이며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박노마님이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그러다 흐릿한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큰며느리가 건넨 차, 무거워지던 숨, 어둠, 몸이 허공으로 떨어지던 감각. 노마님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조씨다. 하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노마님은 살아 돌아왔지만 당장 종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 없이 나타났다가는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었고 조씨가 알면 다음 칼끝은 막내 도연에게 향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큰며느리 조씨는 시어머니가 완전히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자 곧바로 새로운 계략을 세웠습니다. 막내 도연을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봄 약재 거래를 확인해야 한다며 도연을 산길 넘어 객주로 보내자고. 그리고 그 길목에 떠돌이 불안당들을 매복시켜 사고로 죽은 것처럼 꾸미자고. 그 소식은 박노마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하리는 종가에 남아있던 늙은 머슴을 통해 몰래 소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린과 노마님 그리고 윤선비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도연에게 비밀 편지를 보내 다른 산막으로 피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불안당들이 매복한 길목에는 이미 관아에 포졸 하나와 머슴 둘을 숨겨두었습니다. 예정된 날 불안당들은 분명 도연이라 생각하고 덮쳤지만 기다리던 것은 포졸과 머슴들이었습니다. 몸싸움 끝에 두 명이 붙잡혔고 그들 입에서 곧바로 조씨 집안 하인이 건넨 돈과 지시가 나왔습니다. 한편 종가에는 피 묻은 도포 조각과 부서진 갓이 전달됐습니다. 조씨는 그것을 보고 마침내 안심했습니다. 막내가 죽었고 남은 것은 시간뿐이라 여겼습니다. 박노마님은 바로 그 틈을 노렸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사실을 극소수만 아는 상태에서 조씨의 죄를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린은 종가로 들어갈 수 없었으나 하린에게 호의를 느낀 여종 하나가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여종은 조씨의 방에서 남은 독약종이와 약장수에게 값을 치른 장부 조각을 빼내왔습니다. 윤선비는 점쟁이 노파의 행적을 찾아냈습니다. 노파는 이미 돈을 받고 거짓 점괘를 여러 번 퍼뜨린 전력이 있었고 술김에 조씨를 만났다는 말을 주막에서 내뱉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폐우물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머슴들이 등불을 밝히고 내려가 보니 우물벽 중간 돌틈마다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천 조각에는 박 노마님의 피가 마른 흔적이 남아 있었고 우물 바닥에는 노마님의 비녀 한 짝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박 노마님은 말했습니다. 이제 숨을 이유가 없다. 사건이 벌어진 지 열흘째 되던 날 종가에서는 막내의 죽음을 알리는 빈소가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안채의 주인이 된 듯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갈라지며 길을 냈고 상복 대신 짙은 남색 두루마기를 입은 박 노마님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할인과 도연, 윤선비, 그리고 포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조 씨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습니다. 준서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박 노마님은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믿은 자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았다. 나를 죽이려 한 자들이 이 집 안에 있다. 종가는 삽시간에 뒤집혔습니다. 그날 곧바로 원님이 있는 관아마당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죽었다던 박 노마님이 살아 돌아와 큰아들 내외를 고발한다는 소문은 고을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처음에 원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생각보다 명확했습니다. 먼저 약장수가 불려나왔습니다. 그는 처음엔 발뺌했지만 장부 조각과 금가락지의 문양이 조 씨의 것과 일치하자 끝내 독이 든 가루를 팔았다고 실토했습니다. 다음은 점쟁이 노파였습니다. 노파는 끝까지 우겼으나 주막주인과 여종의 증언 앞에서 조 씨에게 돈을 받고 새 신부를 화근으로 몰라고 지시받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폐우물에서 발견된 비녀와 천조각, 손톱 자국이 제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붙잡힌 불한당 둘이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막내 도연을 산길에서 죽이라는 의뢰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돈은 조씨 쪽 하인이 건넸고 뒤에는 큰박마님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자 준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원님이 크게 꾸짖었습니다. 네 어미를 우물에 버린 것이 사실이냐? 준서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자신은 아내 말에 휘둘렸을 뿐이고 모든 것은 조 씨가 시켰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조 씨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자가 겁을 먹고 제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박 노마님은 조 씨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내게 차를 올리던 손을 내가 기억한다. 내가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본 얼굴도 너였다. 그리고 우물 아래에서 내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내 귀에 아직 내 목소리가 남아 있었다. 이제 끝났습니다, 어머님. 네가 그렇게 말했지. 조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원님은 긴 침묵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큰며느리 조 씨에게는 존속 살해 미수, 살인교사, 거짓, 모함의 죄를 물어 유배형과 재산 몰수를 명했습니다. 큰아들 준서에게는 상단 문서 불법 저당, 존속 유기, 살인 공모의 죄를 물어 곤장과 유배를 선고했습니다. 점쟁이 노파와 불한당들 역시 각각 곤장을 맞고 고을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판결이 끝난 뒤에도 관아마당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 돌아온 박 노마님보다 그를 구한 사람이 종가에서 쫓겨난 새며느리 윤아린이었다는 사실에 더 놀랐습니다. 혼례 첫날 애군이라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 실은 종가를 살린 은인이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종가의 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 노마님은 정식으로 할인을 안채로 불러들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할인의 손을 잡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목숨을 살린 것도 이 아이요. 우리 집의 이름을 살린 것도 이 아이다. 오늘부터 윤아린은 단지 둘째 며느리가 아니다. 이 종가의 안주인 될 자격을 이미 증명한 사람이다. 도연은 그 곁에서 오래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혼례날 할인을 지키지 못한 것이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더 굳세었어야 했소. 당신이 혼자 그 어둠을 견디게 했소. 할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미약하게 웃었습니다.
이 집을 살린 건 저 혼자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외면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해 가을, 박노마님은 상단의 주요 장부와 인장을 도연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곁에 할인을 앉혀 함께 보게 했습니다. 할인은 처음 종가에 들어오던 날보다 훨씬 단단한 얼굴로 장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을 지키는 것은 큰 소리치는 권위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 끝까지 사람을 버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또 진짜 안주인이란 좋은 비단옷을 입는 사람이 아니라 집이 가장 깊은 어둠에 빠졌을 때 먼저 불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박씨 종가는 그렇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창고 문은 다시 열렸고 상인들은 다시 드나들었으며 끊기던 거래길도 차츰 이어졌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훗날 이 집 이야기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례 첫날 애군이라 쫓겨난 새색시가 결국 종가의 숨을 살리고 이름을 지켜냈다고. 그리고 박노마님은 말년에 누군가 며느리 자랑을 물으면 늘 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며느리를 들인 줄 알았는데 실은 우리 집을 구할 사람을 맞아들인 것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겉으로 반듯한 집이라고 해서 모두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화려한 집안 안에 가장 검은 욕심이 숨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아무리 깊어도 끝까지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 하나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혼례 첫날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던 새색시는 결국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큰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어디였나요? 차를 건네던 순간이었을까요? 폐유물 아래서 들려오던 희미한 신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었다던 시어머니가 대문을 넘어 다시 걸어 들어오던 그 장면이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